개호의 30년 동안 제9대 스펜서 백작 찰스 스펜서는 고인이 된 누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적인 침묵을 지키는 수도승 같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모든 왕실의 비밀이 결국 상품화되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최고 입찰자에게 공개되는 시대에 스펜서 백작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폭로성 회고록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들에 관해 어떤 단독 인터뷰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해리가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누나의 행적을 분석하고 과장하고 소비하는 동안 스펜서는 노샘프턴셔에 있는 알토프 저택의 굳게 닫힌 문 뒤에 굳건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데온 중 한 배달원이 엘소프에 도착하여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크를 둘러싼 언론사들이 공들여 작성한 매우 수익성 높은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말을 아끼던 그 남자가 마침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그의 대답은 단호하고 명확하며 절대적인 거절이었습니다. 협상도 없었고 역제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니요 라는 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정보 유출과 궁궐의 여론 조작으로 점철된 왕실 생태계에서 그 한마디는 마치 천둥처럼 전 세계를 강타했다. 단순히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이 무산된 정도가 아니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기억을 지키는 마지막 혈육의 후손이 내린 결정적인 판결이었다. 스펜서는 누이의 진정한 유산과 현재 조작되고 있는 유산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버킹엄 궁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몬테시토의 한 저택에 앉아 자신들이 뿌린 궁극적인 상업적 구원의 불꽃이 산산이 조각나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겨브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찰스 스펜서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분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1997년 9월 6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전 세계 20억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젊은 스펜서는 날 것 그대로의 거침없는 슬픔이 담긴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의 자연스러운 웃음 그리고 진심 어린 연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그는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다이애나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차갑고 비효율적인 왕실 제도의 굴레로부터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겠다고 세상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필립공 그리고 어린 윌리엄 왕자 앞에서 이 약속을 직접 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엘소프 저택으로 물러나 사실상 왕실 이야기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모습을 감춘 것은 최근 그의 거부에 엄청난 무게감을 더합니다. 우리는 다이아애나의 영원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구축된 미디어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유명인 역사상 가장 상업적으로 복제된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찰스 스펜서는 단 한 번도 개인 금고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 기록물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엘소프의 신성한 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엄격하게 통제된 추모 행사 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수십 년 동안 그 개인 기록 보관소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곳에는 손으로 쓴 일기 공개되지 않은 홈비디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던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왕관 파파라치의 카메라 렌즈,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벗어난 꾸밈없고 솔직한 다이애나의 모습은 그녀의 오빠가 30년 동안 공개를 거부해온 덕분에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를 넘겨주는 대가로 제시된 금액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출판사 스트리밍 서비스대 업체, 그리고 수억 달러의 콘텐츠, 제작비를 가진 방송사들은 끊임없이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항상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알 권리가 있고 당신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펜서는 돈도 유명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대중이 다이애나를 소비하려는 끝없는 욕망이 그녀를 소비할 권리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식스 부부의 제안에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그토록 단호한 거절을 받았을까요?
이 이야기는 순수한 존경에서 시작하여 전략적인 브랜딩으로 서서히 변질된 미묘한 행동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2018년 5월 왕실 결혼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피로연에서 메건 마클은 다이아나비의 유명한 아쿠아마린 반지를 끼고 등장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스펜서에게는 아마도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새 신부가 남편의 어머니를 기리는 반지를 끼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밤에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그 후 나비 귀걸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까르띠에 시계 금팔찌까지. 다이아나비의 개인 소지품들이 하나씩 하나하나 메건의 몸에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순간이 바로 사진에 가장 많이 담길 수 있는 때였습니다. 슬픔은 지극히 복잡한 감정이며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보석을 착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추모가 계산적인 패턴으로 변질되는 것일까요? 한 번은 존경의 표시이지만 두 번은 습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이러한 물건들을 고도로 기획된 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칼스 스펜서는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아이 물건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누이의 이야기를 물리적으로 확장한 것이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는 사람과의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이 물건들은 새로운 이야기 속에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스타일링되고 주요 브랜드 발표에 맞춰 공개되고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 놓일 때 알토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슬픔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값진 역사적 유물이 현대적인 상업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탈바꿈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이 보세요 캠페인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2021년 3월 오프라 윈프리와의 폭발적인 인터뷰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는 이를 충격적인 왕실 폭로로 받아들였지만 스펜서는 훨씬 더 어둡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은은한 조명과 부드러운 가구로 꾸며진 아늑한 공간은 마치 고백을 위한 무대 같았습니다. 고립된 왕실 부인 그녀를 동정하는 인터뷰어, 그리고 그녀를 침묵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묵살하며 대중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왕실이라는 제도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왕실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1995년 BBC 파노라마 인터뷰와 시각적 주제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출연진 조명 피해자 의식을 드러내는 방식 감정선까지 거의 똑같았다. 하지만 결정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차이점이 하나 있었다. 다이애나는 궁궐이라는 시스템에 완전히 갇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던 중 파노라마 인터뷰에 응했다. 그녀의 인터뷰는 갇힌 방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진심 어린 절규였다. 반면 2021년 오프라 윈프리 인터뷰는 서식스 부부가 왕실에서 탈퇴한 지 한참 후 캘리포니아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과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 확장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구축이라는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원래의 파노라마 인터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번 리메이크는 치밀하게 기획된 제품 출시였습니다. 찰스 스펜서가 와의 이 특정한 사건에 그토록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가장 큰 숨겨진 죄책감, 즉 현대 왕실 보도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알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록된 자료에 따르면 파노라마 인터뷰를 진행했던 불명 예스러운 언론인 마틴 바시르를 자신의 여동생에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찰스 스펜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스펜서는 자신이 여동생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시르는 그에게 위조된 은행 명세서와 조작된 문서를 보여주며 다이애나의 최측근 직원들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비밀리에 돈을 받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조작된 위협을 믿은 스펜서는 바시르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십 년 후 전 대법관인 다이슨 경이 주도한 공식 조사에서 BBC가 극심한 편집증과 취약성을 가진 공주를 조종하기 위해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이아나가 보인 극도로 취약한 모습은 인터뷰의 부작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찰스 스펜서는 자신도 모르게 여동생 다이애나의 인생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남긴 언론 보도 사건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녀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의도치 않게 그녀가 가장 심하게 이용당하는 것을 방조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 스펜서가 취한 모든 행동은 조용하지만 끈질긴 속죄의 행위였습니다. 봉인된 기록 보관소 영구적인 취재 거부 다이애나를 알소프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외딴 섬에 매장하기로 한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은 파노라마와 같은 일이 다이애나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그녀의 신비를 지켜낸 것입니다. 아이처럼 깊은 죄책감과 절대적인 보호라는 배경 속에서 몬테시토로부터 2024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이 도착했다. 이 제안에 의혹스러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자 스펜서의 절대적인 거절은 귀족적인 고집에서 유일하게 합리적인 반응으로 바뀌었다. 아이 프로젝트는 파리 감사 3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같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으로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아들이 직접 진행을 맡는다는 구상이었다. 넷플릭스는 이 프로젝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제작진의 요구는 엄청났다. 알토프 저택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했다고 한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어린 시절 집과 사유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묻힌 신성한 섬, 바로 스펜서가 카메라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녀를 영원히 안치하기 위해 만든 그 섬에 대한 접근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제안은 가족의 개인 기록 보관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재활용된 공개 영상이 아니라 다이애나의 개인적인 친필 일기, 꾸밈없고 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은밀한 가정 영상들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없다면 다큐멘터리는 그저 흔한 회고록에 불과할 것이지만, 그것들이 있다면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칼스 스펜서에게 그 기획안이 완전히 거부감을 일으킨 마지막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왕실과 벌였던 역사적인 갈등과 메건 마클의 현대적인 불만을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메건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산을 21세기에 계승하는 인물, 즉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혈연 가족이 암묵적으로 축복한 듯한 후광을 카메라에 공식적으로 옮긴 인물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칼스 스펜서가 아이 진서를 읽었을 때 무엇을 보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보석이 브랜드 구축에 이용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노라마 방송에서 벌어진 사건이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위해 재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서식스 부부를 그의 누이를 죽인 것과 똑같은 시스템의 희생자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금고 열쇠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과 일기, 그리고 헤일로의 공식적인 양도를 원했습니다. 스펜서는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지도 않았고 어떤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저 알토프의 육중한 문을 닫아버렸을 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그에게 있어 이 침묵의 거부는 그가 지금까지 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 왕실 전문가들은 이 조치의 중대성을 즉시 알아차렸다. 윌리엄 왕자가 어머니의 상업화를 막으려 하자 이는 곧바로 제도적 검열로 해석되었다. 윌리엄은 미래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은 기득권층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칼스 스펜서가 거절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펜서는 다이아에나의 혈연 관계이지만 지켜야 할 공식적인 직책도 없고 밀어붙여야 할 왕실의 정책도 없으며 궁궐 홍보팀의 지시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순수한 가문의 명예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서식스 가문의 홍보팀은 다이애나를 맹렬히 보호하려 했던 오빠의 거절을 어떻게든 포장할 수 없었습니다. 스펜서는 궁궐 내 압력으로 이용되지 않고도 이처럼 절대적인 경계를 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스펜서가 거절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서식스 측 관계자들이 그가 승낙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몬테시토의 관계자들 중
기본적인 역사적 조사조차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스펜서의 30년간 이어져 온 철저한 침묵을 보고 넷플릭스 계약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여동생의 비밀을 털어놓을 거라고 단정 지었다는 것은 엄청난 오판입니다. 이는 스펜서 가족의 진정한 감정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심각한 판단 착오를 보여줍니다. 아이 다큐멘터리가 왜 그토록 절실히 필요했는지 이해하려면 2026년을 향해 가는 서식스 미디어 제국의 붕괴 직전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황은 암울합니다. 메건의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시리즈는 왕실 관련 불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문화적 목소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였지만 비평가들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주요 언론들은 한결같이 이 시리즈를 지루하고 자기애적이며 공허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내부 평가에서도 이 시리즈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규모였던 스포티파이와의 계약은 오래전에 공개적인 망신 속에 무산되었고 미국의 리비에라 오차드 사업은 완전히 좌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오6 부부 사업의 통계적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메건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상처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왕실 탈퇴를 다룬 첫 다큐멘터리는 스트리밍 역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후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흥행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들에게 남은 가장 가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상업적 자산입니다. 그녀의 이미지 신화 그리고 순교는 서식스 브랜드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입니다. 냉혹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해리와 메건은 자신들이 라이선스를 소유하지 않은 브랜드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저작권자이자 기록 보관소의 법적 도덕적 수호자는 찰스 스펜서입니다. 소식스 부부는 다이애나의 보석을 사진 촬영을 위해 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거대 스트리밍 업체에 그녀의 개인 일기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매번 인출 금액은 점점 커졌고 마지막으로 보낸 거액의 수표는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범죄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도덕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상충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한편으로 칼스 스펜서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이애나의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회자되어 왔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기업의 분기별 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또 다른 다큐멘터리는 그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30주년은 조용한 추모의 시간이 되어야지 마케팅 부서가 기획한 세계 최초 공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아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실패하는 미디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적인 가족 기록 보관소를 함부로 건드릴 도덕적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해리 왕자의 입장은 부인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리는 다이애나의 아들입니다. 12살 소년이었던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의 관 뒤를 걸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그는 스펜서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바로 그 기관 안에서 참혹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의도를 가진 기록 보관소 관리자라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주장해야 하는지를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해리와 다이애나의 연결고리는 빌려온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알고리즘이나 귀족 삼촌의 것이 아닌 오롯이 해리 자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역사를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잔혹 행위입니다. 두 입장 모두 지극히 인간적이며 정당한 도덕적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 진정한 악당을 찾는다면 그것은 엘소프 감옥 문 뒤에도 몬테시토의 저택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악당은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죽은 여인의 친필 일기를 들여다보고 스트리밍 수익률을 계산하는 미디어 시스템, 즉 인간의 슬픔을 이용하고 소화하여 특정 시기에 맞춰 브랜드 상품으로 재탕하는 기업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끊임없이 소비자애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모라고 부르는 산업에 있습니다. 아엘소프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열쇠를 쥔 자는 자신의 궁극적인 임무를 정했다. 그의 임무는
조카에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메건 마클의 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의 임무, 바로 1997년 20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그 임무는 다이아애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이아애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세상에 아직 흡수하지 못한 그녀의 삶의 마지막 조각들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CO6 부부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상업적 선택지가 거의 없고 그들의 궁극적인 프로젝트를 정당화해 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의 협조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방향을 전환하고 원본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유산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침묵 속에 묻혀 있으며 세상이 더 이상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려는 오빠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